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답안지는 제가 다 나눠드렸으니까요. 해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20문제를 해설하고 나서 모의고사 1회차를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을 때는 동형 모의고사를 2회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수업을 우리가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는데 대략 마치는 시간은 아마도 4시 반 즈음에 마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등의 추진을 위해서 자, 대통령 소속에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소속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선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위원회가 지금 2번에서 자치 분권이다. 이것만 체크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 자치 분권위가 어떤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위원회 조직이냐라고 했을 때 지방분권법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제가 체크를 해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소속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때 자 300명에다 체크하셔야죠.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1번 선지를 봤을 때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국민감사 청구제도예요? 아니면 주민감사 청구제도예요? 국민감사 청구제도죠.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되겠고 대통령령으로 그 서명의 숫자를 갖다가 30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감사원에다가 이제 제출을 한다라는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 이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2번에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로 명문화가 되어 있죠.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3번에 공직자윤리법이다. 여기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나 공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공무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모든 공무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 멋있는 조항이죠. 그 의사에 반해서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법 68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4번 선지가 일단 답이 되는 건데 틀렸는데 이 모든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급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예외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2번에서 4번 선지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을 때 고공단에 대해서 가급 고공단도 있고 나급 고공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급 고공단은 나급 고공단이랑 차이가 뭐예요? 업무의 난이도, 직무의 난이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가급 고공단은 제외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인사혁신처 예규상 탄력근무제에다 동그라미 하셔야죠.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탄력근무제 유형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 1번 선지에서 재택근무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격근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번의 정답 1번이에요. 이 지금 유형근무제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문제의 어떤 주제 자체가 유형근무제도가 최근에 이제 몇 번 반짝이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를 잘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원격근무제라고 나왔어요.
이 원격 근무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해설에다가 다 해두긴 했는데, 일단 재택근무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가 있다. 어찌됐건 간에 원격 근무제라는 것 자체는 내가 본래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라는 것은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체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4번에 행정학의 접근법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국가직을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국가직에서 행정학 총론 중에서 행정이론 문제가 3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행정이론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행정이론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이랑 가장 친한 거예요. 다양성, 개방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어떤 개념을 비판하면서 나왔습니까? 얘가 비판을 뭘 하죠? 모더니즘을 비판을 했었죠.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딱 하나 원인,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성이라는 것은 보편적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법칙. 자, 그런데 1번 선지 볼게요. 거대 설화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랑 이제 유사한 표현들을 시험 선지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과학성이라든가 모더니즘과 친한 표현이 뭐냐면 거대 설화. 또 하나의 법칙을 바탕으로 모든 현상을 다 보편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설화라는 것은 견지한다. 거대 설화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 이게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양성, 개방성 이런 표현들하고 친한 표현들이 이제 2번, 3번, 4번 선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탈영역화 라든가 아니면 해체라든가 그 밑에 상상이라든가. 자, 그리고 4번 선지에서 타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라고 나왔는데 이건 이제 타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더니즘과 친한 표현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적으시죠. 지금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 지금 출제한 문제들 자체가 2021년도에 다루어진 문제들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의 법령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5번 문제.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유형이죠.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기읍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제 혹은 시장제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공유제,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시들을 보면은 3번 선지에서 공유제가 등대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등대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의 예시가 되죠? 공공재의 예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바로 정답이다. 등대, 국방, 치안 등이라는 것은 공공재다.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행정 담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분업하자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해라. 행정인은 행정하자. 그래서 가장 능률적인 집행 및 관리에 초점을 두자. 행정이라는 것은.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1번 선지에서 보시면 우드로 윌슨 얘기잖아요.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창하였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선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죠. 꼭 기억을 하시고. 2번에 윌슨은 행정의 영역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인식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여기 2번 선지 내용은 뭐냐면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전문적이고 기술적 영역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 굿노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굿노라는 사람은 정치행정이원론에 가까운 학자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행정이원론이라고 쓰세요. 3번 선지에다가. 자, 다음에 4번 선지 보시면은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정당 정치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이 4번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4번이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 제가 그냥 정행이원론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정행이원론은 어떤 거를 좀 비판하면서 등장했다고 봐야 돼요. 어떤 인사행정제도라고 해야 되죠? 역관주의죠, 역관주의. 역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4번과 같은 선지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퍼블릭 섹터죠. 그러니까 비시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경제학을 적용해서 연구한 이론, 이를 공공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1번 선지에서 보시면 경제학적 방법론에다 체크하셔야 돼요. 경제학을 활용해서 연구한다. 원래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경제학적 방법론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제 수학을 써서 연구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비판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니스카네는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니스카네에 따르면 공무원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니스카넨이 주장한 게 예산 극대화 가설인 거 맞죠? 그래서 2번은 불편함이 없고, 니스카넨에 따르면 공무원의 권력은 뭐예요? 예산이죠, 예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사이먼이 나왔네.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공공선택 이론과 제한적 합리성 혹은 제한된 합리성과는 연관성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다. 참고로 지금 여기 나온 3번 선지에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표현 나왔어요. 이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냐면 한정된 정보라는 뜻이에요.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불확실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제한된 합리성, 즉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족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자, 다음에 4번에 잘 나오는 선지예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런 입장을 취한다. 4번 선지의 요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이걸 먼저 하고 현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인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현상을 설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성격의 시험이었는데 아무리 못해도 80점 이상은 받으셨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흐라우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는 것은 이 무의사결정론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거기에다가 신엘리트론이라고 쓰세요. 신엘리트론. 자, 1번 선지 볼게요. 엘리트론을 비판하고 다원주의 이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주창이 되었다. 그게 아니죠. 바흐라우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이기 때문에 엘리트론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론을 비판을 한 거죠. 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9급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원론 비판했다. 여기까지 아는 건 9급의 수준이고 만약에 7급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다원론도 이제 고전적 다원론이 있고 1950년대 다원론이 있고 신다원론이 있잖아요. 그럼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비판했어요? 1950년대 다원론, 즉 달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즉 달의 다원론을 비판했다. 네, 2번 선지 볼게요.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또는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이들을 매수한다라고 나왔어요. 2번 선지의 요점은 뭐냐면 무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비기득권 세력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무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지금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선지가 돼요. 자, 무의사결정 수행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권력 행사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엘리트의 권력 행사를 통해서 무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권력 행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소극적인 게 뭐냐면은 혜택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걸 뭐라고 하냐면 매수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시면은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지를 일단 먼저 볼게요. 거기 4번 선지 보시면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 권력 행사라는 것도 있지만은 폭력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폭력이라는 방식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딱 알아두십니다. 자, 3번 선지 보면은 편익과 특권의 불공정한 배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두된 게 아니라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기득권 세력의 요구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다.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 모형 중에서 앨리슨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볼게요. 합리 모형은 혹은 뭐 시험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말이 되는 건데 이걸 모델 1이라고 하죠. 합리 모형은 표준운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표준운영 절차에다 동그라미 해야지. 자, 앨리슨 모형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있고 자, 그리고 조직과정 모형이라는 게 있고 관료정치 모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SOP와 관련된 모델은 뭐예요? 이 중에서? 조직과정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린 거예요. 자, 2번 선지 볼게요. 관료정치 모형은 행위자 간 목표의 공유가 매우 약하며 타협과 흥정이 지배함을 제시하였다. 2번 선지는 제가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앨리슨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관료정치 모형 쪽으로 갈수록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해관계 반영, 즉 사익추구 현상. 사익추구 현상이 커져요, 작아져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다. 3번에 조직과정 모형은 국가와 정부가 단일의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고 준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의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로 인식을 한다. 이건 뭐냐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계층이 있고 그 계층 안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부서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똘똘 뭉친다기보다는 자기 부서의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렵게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다. 각 부서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과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특성, 어떤 의사결정 모형의 특성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 모형이죠, 회사 모형. 우리가 정책결정 모형에서 회사 모형의 특징이 뭐야? 회사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죠.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똘똘 뭉친다기보다는 하위 부서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떠올리면 된다. 그 다음 4번에 60년대 초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해상 봉쇄 정책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앨리슨 모델의 등장 배경입니다. 이 등장 배경 자체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앨리슨이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취합한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적는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 해상봉쇄 정책에다가 동그라미 해둘까요? 4번 선지에서. 그 해상봉쇄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련이 핵미사일 싣고 쿠바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나아가고 있을 때, 미국의 수뇌부에서 여러 이제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쿠바로 가고 있는 그 배를 막아주자는 거죠. 그 길목을 자체. 그걸 갖다 해상봉쇄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해상봉쇄령 혹은 해안봉쇄령, 이거는 관료정치 모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앨리슨이 설명한 바 있어요. 해안봉쇄령. 자,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이의 정책 유형론이죠. 그러니까 로이의 정책 유형론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쳐요. 자, 보세요. 이 정책 유형론의 핵심적인 얘기가 뭔지를 제가 항상 유형론을 가르칠 때 설명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냐면 정책이 뭐를 결정짓는다? 현상을 결정짓는다라는 골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2번 선지 보시면은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정책이 현상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거 기억을 해보면요. 이 정책 유형론은 뭘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정책 결정 요인론을 갖다 비판하면서 나왔었죠. 요거 하나 챙겨두시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정책 결정 요인론이라는 것은 정책을 갖다가 종속 변수에다 두고 정책이라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뒤집은 게 유형론이죠. 그래서 이 유형론이라는 게 이따가 하겠지만 로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제시를 했는데 1964년하고 1972년 논문에서 이제 제시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선지에서 미국식 다운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정책을 분류하였다. 굉장히 좋은 선지예요. 이걸 갖다가 시험 선지에서 다운론과 엘리트론의 상황론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선지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엘리트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야, 모든 정책 결정은 엘리트가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엘리트론이죠. 그럼 다운론은 뭐예요? 야, 모든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나 다양한 이익 집단이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로이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론 관점에서 결정이 돼. 규제 정책은 다운론 관점에서 결정이 돼. 다른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러는 거잖아요. 외우는 선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3번. 1972년 논문에서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적용 대상이라는 두 가지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론을 제시한 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논문이 나온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적용의 범위를 기준으로 나눈 바 있다는 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7급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마찬가지로 1964년 논문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 정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가 나중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성정책을 이 사람이 분류하지를 않았었어요. 나중에 추가했다. 이 정도만 체크하세요. 자,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지에서 과정 이론에다 체크하셔야죠. 부름의 기대 이론은 대표적인 과정 이론에 들어간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동기부여 과정을 쭉 상술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에서 기대 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은 유인가, 수단성, 기대감이다라고 나왔어요. 유인가라는 것은 성과 혹은 보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원하는가, 매력을 느끼는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단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특정한 보상을 받을 거라는 나의 믿음이죠. 그 다음에 기대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치 노력을 하면은 이런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믿음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선지, 수단성은 자신의 직무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얘기한다. 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름의 기대 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해. 노력하면은 성과가 나와. 성과가 나오면은 어떤 보상이 따를 거야. 이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인간의 동기부여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3번 선지에서 직무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서 있는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수단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치 성과를 만들어내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에서 유의성은 개인의 행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거 자체가 이제 기대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대감은 노력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나온 개념이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성과 혹은 결과를 받을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를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한다. 해서 정답은 4번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요약집 한 10번 보면은 90점 나오겠지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믿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더 잘 된다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12번. 자, 통솔범위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솔범위 원리에다가 적절한 부하의 수 이렇게 적으세요. 적절한 부하의 수. 그러면 1번 선지 볼게요. 1번 선지는 반드시 공부를 잘 하시는 게 맞아요. 별표하시고 통솔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즉 부하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뜻이잖아요. 넓히게 되면은 계층의 수가 늘어나서 고층 구조가 된다. 고층 구조를 뭘로 고쳐야 돼요? 저층 구조라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부하의 수를 좀 넓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조직의 계층에다가 사람을 넣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0명씩 여기다 배치를 한다. 그럼 계층의 수가 되게 작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10명씩 배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계층의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 관계랑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이번에 통설 범위를 얼마로 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그 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어휘과 균립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부하의 수를 5명 혹은 6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리더, 관리자의 능력이라든가 조직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2번입니다. 3번에 사이먼은 그래서 통설 범위의 수는 마술적인 수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원리가 아니라 너희가 얘기한 건 격언일 뿐이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4번에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결국에는 일정한 수의 부하를 거느려야 된다. 통솔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가 그럼 얼마인 거냐를 고민하는 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요점은 뭐냐면 통솔 범위의 수. 범위가 증가하게 되면은 계층의 수 감소하게 된다. 이게 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전략 중에서 갈등 해소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거는 답만 그냥 체크해도 되겠네요. 13번에서 지금 4번에서 정보 전달 억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더 표현을 하냐면은 잘 보세요. 정보량을 갖다가 조절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현상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촉진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어떤 업무 처리를 했는데 정보량이 대단히 부족해지거나 엄청 과부하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해소 전략이 모두가 되는데 거기 1번 선지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좀 수식어가 잘렸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잘렸냐면은 위의 계층의 명령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 약간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기출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14번) 우리나라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은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결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대통령의 예산안 설명이죠. 시정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정연설을 한 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죠.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끝나게 되면은 예특위, 종합심사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마지막 순서인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가 이제 예산 심의의 의결 과정이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재무행정 파트 가르칠 때 물론 뭐 예산 편성제도 되게 강조하잖아요. 오늘 동영 모의고사에도 내기도 했지만은 예산 과정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과정은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국가직에서 시험에서 예산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번 선지 보세요. 정부 예산안이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치게 되면은 50명으로 구성된 예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진다. 자, 볼게요. 예특위라는 것은 지금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과거에 7급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3번.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 여기서 포인트는 수정이에요, 수정. 수정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3번 선지는 추경 예산이 아니라 뭐라고 고쳐야 돼요? 수정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이게 무슨 숫자를 의미하죠? 예산안? 의결이죠. 의결일자. 이게 의결일이잖아요. 그럼 이때 예산이 확정되는 거 맞죠? 이때 확정된 예산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본 예산이 확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본 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가적인 이유로 인해서 또 따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추경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가직에서 뭐 나왔어요? 추경 예산 나왔던 거죠. 뭐가 나왔냐면 추경 예산 편성 사유가 나온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경법. 이거 암기하면 된다고 했었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제출하는 예산. 이걸 갖다가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본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4번 볼게요.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국가재정법이에요. 그렇죠? 국가재정법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게 맞죠. 헌법상으로 며칠이에요? 90일이죠. 90일 전입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죠. 품목이라는 건 뭐예요? 투입, 가장 최소의 단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선지에서 통제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요. 통제지향적인 예산 편성 제도예요.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쓸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쓰도록 만들고, 그게 변경이 되면 안 돼요. 꼭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LIBS, 품목별 예산 편성 제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고요. 2번에 보시면, 그렇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을 절대 집행할 수가 없어요. 니네가 쓴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 대상에 따라 책임성 확보를 가능케 한다. 3번 선지 보시면 의회 예산 심의 및 회계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예산 편성 제도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획 예산 제도 같은 그 PPBS 있잖아요. PPBS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죠. 왜요? 비용 편입 분석을 하거든. 그래서 의회에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 공무원도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게 있었는데 품목별 예산 제도는 그래도 알아보기는 쉽다라는 거죠. 4번에 예산 배분 및 회계가 기능 및 활동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활동의 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너무너무 정답이 잘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이 예산 편성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투입, 가장 최소의 단위, 이거에 따라 나온 어떤 결과물, 산출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영향, 결과라고 했을 때 이 LIBS라는 것은 뭐만 알려줄 수 있어요? 정보로서. 투입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LIBS는 투입에 대한 정보만을 알려줄 수 있지 활동이나 정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산출이라는 게 정부의 사업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PBS도 할 수가 있고 PPBS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 편성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번 선지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참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16번에서 우리가 성인지적이다 라는 표현과 성주류화 라는 표현이 제가 같다고 공부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성인지적하고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몰성인지적인 거지. 네. 그 다음에 이 몰성인지적이라는 것은 또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성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1번 선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번에 처음 나온 선지니까. 1984년 호주 정부가 처음 채택을 하였다. 3번 선지에서도 뭐 몇 조에 나와 있다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국가재정법 26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4번에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기금이라는 것도 작은 돈의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에게 고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뜻이 되겠다. 좋아요. 17번. 우리나라 다면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7번인데 우리가 이제 이 다면평정이다. 자라는 것은 입체적인 평가 제도예요. 그래서 입체적인 평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일면적인 평정이었죠. 그러니까 상관만 나를 평가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부하도 나를 평가하고 동료도 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부하도 나를 평가해, 동료도 평가해, 상관도 평가해, 우리 조직 바깥에 있는 고객도 나를 평가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나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도록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평정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해서 1번 선지 보시면 360도 평정법, 집단 평정법 등의 요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2번 선지 보시면 다면평가자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그렇죠. 업무 관련자로 구성을 하되 소속된 공무원의 인적인 구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을 해야지만이 입체적인 평가를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3번에 다면평가 결과에다 공개에다 동그라미 하시죠. 공개할 수 있다. 당연히 공개해야죠. 4번 선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다면평가자, 평가자에 피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은 포함이 되지만 민원인은 참여할 수 없다. 그게 아니죠. 고객도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고 16번은 2번이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거는 위법한 내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청심사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 선지에서 1963년에 처음 소청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심사기관으로 소청심사위를 설치하였다. 처음 나온 선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리딩만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부 내의 심판 제도를 의미한다. 3번에 3번 선지는 여러분 외우셔야죠.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한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됐죠? 4번에 징계에 대한 절차적인 위법성이 명백할 때 이에 대한 행정소송, 이제 법원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요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위법한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청심사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서 내가 불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18번의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챙겨두세요. 왜냐하면 답이 됐잖아요. 19번. 제가 이제 이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언제서부터 가르쳤었냐면은 한 20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적극행정이라는 그 규정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요즘에 행정부에서 밀고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꽤나 지나서야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됐네요. 자, 19번에서 지금 일단 이 문제는 참고 표시하세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냥 이제 한번 나오기는 했으니까 의미는 이해를 해두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율적 책임성. 우리가 책임성의 유형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도적 책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율적 책임이 있죠. 자율적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법에 명시돼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죠, 알아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러면 자율적 책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적극행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 그 뒤에 밑줄 치면 돼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자율적 책임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에서 보시면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적 재량권을 가진 관료를 전제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자율적 책임성이잖아요. 자율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감사기관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감사 대상기관의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공무원으로서 내가 재량권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법령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불명확하게 나와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의 재량을 발휘해서 이 정도 행동을 해도 되는지를 갖다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을 사전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요. 이걸 통해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도 돼라고 의견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감사 대상 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다. 4번.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전 컨설팅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받는다. 자, 보세요. 의견 제시된 그런 의견대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면 면책을 받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아직 냈던 적은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는 있도록 만든 문제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자율적 책임성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둔다 해서 정답 4번이다. 자, 2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안부 장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행안부 장관. 지자체의 재정적,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18개 행정각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은 편성심의 의결, 집행 결상 등 정과정을 포함한다. 2번 선지 답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2번이 틀렸는데 어디에만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만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편성이에요. 3번 선지도 답이 정말 잘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3번 선지 보시면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자, 시험 나오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2011년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무적이다라는 표현에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이 세 부분은 다 시험에서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딱 해둡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에서 많이 냈던 거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많이 물었었어요. 꼭 기억을 하세요. 4번에 지자체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며 수렴한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된다.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도 여러분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 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성적이면은 괜찮을까 한번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도 하나 잡아드리고, 자, 나머지 네, 18번. 네. 18번 문제 정도 빼고는 맞추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물론 19번의 적극행정이라는 게 낯설긴 한데 풀 수 있게 냈으니까. 자, 아무튼 성적은 제가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3시 10분 정도인데요. 3시 20분부터 2회차 동영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리뷰하고 수업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